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군대식 사랑의 매. 뭐 그런 겁니다. 휴가 나온 말년 병장이 면회 온 엄마 앞에서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심지어 뻔뻔하게 아들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탁자 밑으로는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고 위에서는 돈을 뺏는 상황. 하. 짧은 한숨을 쉰 그녀가 전화 한 통을 걸자 5분 만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투스타 사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90도로 경례를 박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두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병장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알량한 권력만 믿고 약자를 짓밟던 악마가 진짜 계급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참교육. 잠시만요. 이 통쾌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행운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흔히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자주 하는 그곳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찢어밟힐 듯 매서웠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탓에 도로변에 쌓인 눈은 시커먼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오후 1시 원통 버스터미널 앞은 묘한 활기와 우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의 도살장 끌려가는 듯한 표정과 아들을 보러 온 부모들의 들뜬 표정이 교차하는 공간.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짙은 회색 울 코트에 검은색 가죽 장갑, 그리고 목을 감싼 무채색 머플러. 화려하진 않으나 옷감의 질이나 몸에 배어있는 절제된 동작에서 범접하기 힘든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관 백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박힌 계급장 대신 21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후. 백설이는 입김을 길게 내뿜으며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헬기를 타고 연병장에 내리거나 사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1호차로 통과했을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수행비서 한 명 대동하지 않고 홀로 왔다. 아들 유민우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엄마 제발. 그냥 평범하게 와줘. 나 튀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일주일 전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군 생활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설이의 촉이 뇌리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에 가까웠다. 백설이는 택시기사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면회 장소로 지정된 부대 앞 숯불갈비집 을지회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당 안은 이미 삼겹살 굽는 연기와 병사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야, 많이 먹어라. 들어가면 또 짬밥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 백설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주시했다. 약속 시간인 1시 10분이 지났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1시 20분을 넘길 무렵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백설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군인. 헐렁한 전투복 상에 푹 눌러쓴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앙상한 턱선. 입대 전 헬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탄탄했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기근에 시달린 난민처럼 말라버린 청년이 서 있었다. 민우야. 백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민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다. 엄마. 민우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챘다. 왼쪽 다리에 무게를 싣지 못하고 있었다. 앉아, 일단 앉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다리는 왜 그래? 백설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우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뒤로 획 뺐다. 아, 아니야. 훈련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백설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참으며 짐짓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래, 겨울엔 조심해야지. 뭐 먹고 싶어? 소갈비 시킬까? 아니, 그냥 돼지갈비 먹을래. 빨리 나오는 걸로. 민우는 계속해서 식당 입구와 시계를 번갈아 보았다.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숯불 위에 올려졌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었다. 민우야. 엄마 봐. 백설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민우가 엄마와 눈을 마주쳤다.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흰자 위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면 부족, 영양실조,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너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말해. 부대에서 누가 괴롭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물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이 테이블 위로 찰랑거렸다. 백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의 소매를 걷어올리려 했다. 손 좀 보자. 왜 이렇게 떨어? 하지 마. 놔두라고 좀. 민우가 거칠게 뿌리치던 그 찰나 걷어올려진 전투복 소매 안쪽으로 백설이의 매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손목 안쪽 동맥이 흐르는 얇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찍힌 둥근 화상 자국들. 하나가 아니었다. 셋, 넷. 담뱃불로 지저끈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진 시퍼런 멍 자국들. 백설이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었다. 유민우. 이거 뭐야? 백설이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령관의 서슬 퍼런 냉기가 흘러나왔다. 민우는 사색이 되어 소매를 황급히 내렸다. 모기 물려서 긁은 거야. 한겨울 원통에 모기가 산다고. 너 지금 엄마를 바보로 아는구나. 백설이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시끄러운 소음이 들이닥쳤다. 아따 춥다 추워. 야 자리 있냐? 전투복 상에 단추를 두어 개 풀어 헤치고 베레모는 삐딱하게 쓴 병장 한 무리가 들어왔다. 개구리 마크가 박힌 병장 계급장, 그리고 오버로크 쳐진 명찰에는 황대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의 뒤로는 껌을 짝짝 씹는 상병 2명이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휴가 나온 다른 이등병들이 밥을 먹다 말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다. 그 구역의 포식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황대식은 식당을 휘둘러 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유민우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이게 누구야? 우리 패급 유민우 아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민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이병 유민우. 식사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컸지만 공포에 질린 비명처럼 들렸다. 황대식은 킬킬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흑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채 백설이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까지 거리낌 없이 걸어왔다. 앉아. 임마. 밖에서 보니까 반갑네? 어머니 오셨냐? 황대식은 백설이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돈 좀 있어 보이는 아줌마 혹은 먹잇감의 보호자 정도로 인식하는 끈적한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줌마. 제가 민우 많이 아끼는 선임 황대식 병장입니다. 민우가 군 생활을 아주 스펙터클하게 잘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교육 좀 시키고 있습니다. 스펙터클이라는 단어에 담긴 조롱. 백설이는 아무런 대꾸 없이 황대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의 민간인 아줌마라면 당황해서 인사를 받거나 굽신거렸겠지만 백설이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작전지도 위에서 적의 좌표를 찍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 서늘한 침묵에 황대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었다. 야 유민우. 너네 엄마는 원래 이렇게 예의가 없으시냐? 선임이 인사를 하는데 씹으시네. 퍽.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황대식의 손바닥이 유민우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고깃집의 소음을 뚫고 백설이의 귀에 꽂혔다. 민우의 고개가 앞으로 꺾이며 베레모가 벗겨져 숯불 불판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베레모를 주워들며 고개를 조아렸다. 덜덜 떨리는 손, 터질 듯 붉어진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아들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황대식은 아예 민우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백설이를 보며 뻔뻔하게 웃었다. 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군대식 사랑의 매, 뭐 그런 겁니다. 민우가 좀 굼뜨거든요. 아, 배고픈데 고기 좀 같이 먹어도 되죠? 황대식은 대답도 듣지 않고 민우의 앞접시에 놓인 잘 익은 돼지갈비 한 점을 손가락으로 집어 자신의 입에 쳐넣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백설이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인내라는 퓨즈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맛있네. 야, 민우야, 지갑 꺼내봐. 황대식이 우물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네? 지갑 말입니까? 새끼야. 나올 때 담배 다 펴서 한갑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네. 너네 엄마한테 용돈 좀 받았을 거 아냐? 빨리 내놔. 형 복귀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갈취. 그것도 부모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민우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우가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하자 황대식이 민우의 손목을 낚아채며 인상을 썼다. 아니, 지갑을 통째로 달라고. 답답하게 구네 진짜. 황대식이 민우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민우가 거부하려 몸을 비틀자 황대식은 테이블 밑으로 민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민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엎어졌다. 그 충격으로 물컵이 쓰러지고 물이 백설이의 코트 위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쏠렸다. 황대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아씨야, 너 때문에 어머니 옷 다 젖었잖아. 똑바로 안 해? 그때였다. 그 손때. 낮지만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백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코트를 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은 오직 황대식이라는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뭐요? 황대식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손 당장 주머니에서 빼. 백설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색출하여 신문실 의자에 앉혀놓고 내려다보는 방첩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너 이름이 황대식이라고 했나? 백설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 기세에 눌려 황대식의 뒤에 서 있던 상병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군 생활은 내가 끝장낸다. 원통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군 생활은 내가 끝장낸다. 백설이의 선전포고는 갈빗집의 소음을 뚫고 황대식의 고막에 정확히 꽂혔다. 하지만 그 경고는 황대식에게 위협이 아닌 코미디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푸하하. 야, 들었냐? 이 아줌마가 내군 생활을 끝장내신단다. 와, 진짜 요새 아줌마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황대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적거렸다. 그 모습은 흡사사파리 투어버스를 공격하는 원숭이처럼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날뛰는 꼴이었다. 아줌마, 여기가 사회인 줄 아세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코앞이라고요. 당신이 밖에서 모 학부모회 회장을 하든 부녀회장을 하든 여기선 제가 법이고 제가 왕입니다. 아시겠어요? 황대식은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팍 소리나게 쏟아버렸다. 튀어오른 소주 방울이 백설이의 구두를 적셨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민우가 사색이 되어 백설이의 팔을 붙잡았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땀으로 축축했다. 민우야. 비켜라. 엄마 제발. 나 부대 들어가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황 병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셔서. 민우는 울먹이며 황대식에게 고개를 숙였다. 살기 위해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해야 하는 아들의 비참함. 백설이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었다. 황대식은 턱을 괴고 그 광경을 즐겼다. 야 유민우. 너 효자다. 근데 어쩌냐. 내 엄마가 선을 넘으셨네. 너 오늘 복귀하면 알지. 세탁실로 바로 튀어와라. 세탁기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겠다. 세탁기 안에 사람을 넣는다. 그것은 12사단 내 악습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고문이었다. 좁은 통 안에 사람을 구겨 넣고 물을 뿌리는 짓거리. 백설이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손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신고하시게? 하세요 해. 일일이 누르시든가 아니면 국방 헬프콜 1303 누르시든가. 그거 눌러봤자 조사 나오는 헌병 수사관 형님, 나랑 호영호제하는 사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황대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위협적인 덩치로 백설이를 내려다보며 윽박질렀다. 이 아줌마가 진짜 황대식이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비서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도 있는 목소리. 백설이는 황대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또렷한 발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나다. 방첩사령관 중장 백설이다. 현재 위치 12사단 앞 을지회관. 지금 즉시 12사단장, 헌병대장, 감찰참모 전원 집합시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속도로 이동하라고 전해. 5분 준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방첩사령관 중장 전시 상황.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게다가 백설이가 내뿜는 기세는 방금 전까지의 아줌마와는 차원이 달랐다. 30년간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며 굳어진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살기 어린 위압감. 황대식은 순간 멈칫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뒷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참나. 연기 대상감이네. 방첩사령관. 중장. 아줌마 2스타 3스타가 무슨 동네계 이름인 줄 아세요? 어디서 사기칠 걸 쳐야지. 황대식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야, 봤냐? 우리 민우 어머니가 연기 지망생이셨나 봐. 2스타를 5분 안에 부르신단다. 야, 5분 뒤에 아무도 안 오면 아줌마가 우리 술값 다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였다. 밖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에엥, 에엥. 하나가 아니었다. 멀리서부터 겹쳐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니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을지회관 주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대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창가에 앉아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다. 뭐야? 무슨 일 났어? 저거. 사단장 성판 아니야? 황대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붉은색 성판에 별 2개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 그 뒤를 따르는 헌병대 순찰차 3대 그리고 무장 병력을 태운 5분 대기조 트럭까지. 12사단 본부의 핵심 전력이 고작 고깃집 하나를 포위하고 있었다. 설마. 황대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뒤에 있던 상병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문으로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식당 출입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전원 동작 그만. 그대로 대기.
헌병들이 들이닥치며 식당 내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정모가 삐뚤어질 정도로 급하게 달려온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왼쪽 가슴에 달린 휘장과 어깨에 계급장이 번쩍였다. 제12보병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었다. 최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와 백설이 앞에 섰다. 쾅! 발을 구르는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철민, 사령관님의 방문을 신고합니다. 그 순간 황대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식당 안은 진공 상태가 된 듯 정적이 흘렀다. 숯불 타는 소리와 사단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황대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하늘처럼, 아니 신처럼 여기던 사단장이 고작 이등병의 엄마에게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뼈가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백설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철민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관리를 아주 훌륭하게 하더군.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비꼬음이었다. 최 소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국군방첩사령관, 군내의 모든 정보와 감찰권을 쥔 국방부 장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실세 중의 실세.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그것도 사복 차림으로 분노에 찬 상태로 나타났다. 송구합니다.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해 영접이 늦었습니다. 영접? 내가 지금 밥 얻어먹으러 온 것 같나? 백설이가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황대식을 가리켰다. 내 아들 유민우 이병의 선임이라는 자다. 이름은 황대식. 최 소장의 시선이 황대식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내 놈이 감히 내 목을 조르는구나라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황대식은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이 찔끔 새어나왔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황대식이 뭐라 변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백설이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저 병사가 내 면전에서 내 아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하더군. 심지어 나를 협박까지 했어. 방첩사령관인 나를 말이야. 최 소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민간인 폭행도 모자라 상관 모욕, 그것도 3스타를 협박했다니. 이건 단순한 영창감이 아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박성훈입니다. 지금 당장 저 병사를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욕, 특수폭행, 공갈 협박, 그리고 국군조직법 위반이다. 수갑 채워. 알겠습니다. 체포해. 헌병대장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황대식을 제압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장난친 겁니다. 민우야. 말 좀 해봐. 장난이었다고. 황대식은 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진 채로 발버둥치며 유민우를 찾았다. 하지만 유민우는 백설이의 등 뒤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입 닥쳐. 내 놈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최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백설이는 손수건을 꺼내 젖은 코트를 닦는 척하며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대식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들 민우를 돌아보았다. 민우야. 엄마. 아니 사령관님. 민우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정한 엄마가 갑자기 군대의 정점의 선장군이 되어버린 상황. 백설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와서. 엄마가 군인이라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엄마로서 널 지키려는 거야. 여기선 엄마 말 들어. 백설이는 다시 최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표정에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을지회관 전체 통제해. 외부인 출입 막고 기자들 접근 차단해. 지금부터 이곳을 임시 조사실로 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소속 중대장 행정보급관
대대장 전원 호출해. 10분 내로 튀어오라고 해. 늦으면 옷벗을 각오하라고 전하고. 백설이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12사단의 환부를 도려내기로 작정했다. 피가 튀고 살이 깎여나가더라도 썩은 부위를 남겨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헌병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빠져나갔다. 텅 빈 식당, 고기 굽는 냄새 대신 화약 냄새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백설이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그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황대식이 무릎을 꿇고 앉혀졌다. 시작하지. 백설이가 턱짓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작이었다. 을지회관의 블라인드가 모두 내려졌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어두침침했고 천장의 형광등만이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황대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자신의 처형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건장한 헌병 수사관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백설이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황대식,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주겠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면 넌 군 교도소에서 썩다가 늙어 죽게 될 거다. 알겠나? 황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박힌 반항심 때문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차피 폭행이다. 영창 15일 길어야 휴가 제한이다. 밖에서 백 좀 쓰면 된다. 그의 얄팍한 생각을 읽은 듯 백설이가 코웃음을 쳤다. 단순 폭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헌병대장, 저놈 관물대랑 생활관 수색 결과 나왔나? 예, 방금 1차 보고 들어왔습니다. 헌병대장이 태블릿 PC를 백설이에게 건넸다. 백설이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은조렸다. 재밌군. 황대식 병장 관물대에서 발견된 물품 리스트. 타 병사 명의의 신용카드 5장, 대포 통장 3개, 그리고 다량의 현금 300만 원. 거기다 미개봉된 PX 홍삼 세트 20박스. 백설이가 고개를 들어 황대식을 보았다. 이게 다 뭐지? 군대에서 장사라도 했나? 황대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게 애들이 맡겨놓은 겁니다. 제가 관리해준다고. 관리? 남의 카드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서 베팅하는 게 관리인가? 백설이가 태블릿 화면을 황대식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사이버 수사대가 원격으로 접속해 확보한 황대식의 접속 로그였다. 후임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고 돈 잃으면 후임들 패서 집에 전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또 도박하고 너 이거 도박 개장죄의 공갈, 사기, 협박까지 추가되는 거 알지? 아,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민우야. 백설이가 옆에 앉아있던 아들을 불렀다. 이리 와서 내 몸에 난 상처 사단장님께 보여드려. 유민우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옷이 벗겨지자 지켜보던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흡! 민우의 마른 몸은 그야말로 도화지였다. 악마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찬. 배와 가슴에는 군화발로 차인 시퍼런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옆구리와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화상 자국이 10여 개가 넘었다. 심지어 허벅지 안쪽에는 예리한 커터 칼로 그은 듯한 흉터까지 보였다. 에이, 이게만도 못한 새끼가. 최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야. 고문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도 포로한테 이렇게는 안 해.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황대식, 내 아들이 내 샌드백이었나? 스트레스 풀고 돈 나오는 자판기였어? 그때 식당 밖에서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스타렉스 베노대. 번호판도 없고 부대 마크도 없는 일명 방첩사 기동 타격대 차량이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에는 국군방첩 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령관님, 수사단 도착했습니다. 수사단장이 백설이에게 격려했다. 좋아. 지금 즉시 12사단 영연대 영대대로 진입해. 목표는 황대식과 관련된 모든 인원이다. 동기, 후임, 그리고 이를 방조한 간부들까지 싹 다 잡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은 국방부 장관 승인받아서 날아오고 있으니까 선조치 후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황대식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이등병의 엄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진짜 이빨을 드러낸 순간 하위 포식자는 그저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했다. 자, 이제 시작이야. 2라운드 가자. 백설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다음 타깃을 지목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대대장과 중대장, 행정보급관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을지회관은 더 이상 고깃집이 아니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수사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야전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방첩사 수사 요원들은 식당 주방까지 점거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백설이는 중앙 테이블에서 갓 출력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미간 주름은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피로 쓰인 기록이었다. 사령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수사단장 김대령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표지에는 202X년 부대 사건 사고 처리부라고 적혀 있었고 대외비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6개월 전 황대식 병장이 소속된 3중대에서 발생한 계단 실족 사고 기록입니다. 백설이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일병 박정훈. 야간 점호 준비 중 급하게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짐. 좌측 대퇴골 복합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 의병 제대 조치. 겉보기엔 흔한 군대 내 안전사고였다. 하지만 백설이의 눈은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과 군의관 소견서의 작은 글씨를 놓치지 않았다. 김대령. 사람이 계단에서 구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지? 팔을 뻗어 머리나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손목이나 팔꿈치에 타박상이 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봐. 상체는 너무 깨끗해. 마치 차렷 자세로 떨어진 것처럼. 다리만 박살이 났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건 실수로 구른 게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밀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맞기 싫어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지. 수사단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희가 박정훈 일병과 당시 같은 생활관을 썼던 전역자를 긴급 수소문해서 통화했습니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단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거 사고 아니에요. 정훈이 황 병장한테 매일 맞았어요. 그날도 점호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화장실로 끌려가서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집에 가고 싶다고. 차라리 병신이 되는 게 낫다고. 을지회관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살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부러뜨려야 했던 21살 청년의 절규.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안전사고로 덮어버린 지휘관들. 백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더 있어? 또 덮은 거 뭐 있나? 하나 더 있습니다. 3개월 전 이등병이 국방 헬프콜에 황대식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태블릿 화면을 띄웠다. 인트라넷 망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였던 김민수 이병은 일주일 뒤에 최전방 GOP 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명분은 전투병력 보강이었지만 사실상 유배였습니다. 백설이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쫓아내. 내부 고발자를 제거해서 입을 막아.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야? 조폭 집단이지.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신고가 묵살되고 신고자가 사라지는 것을 본 병사들은 학습했을 것이다. 신고해봤자 나만 죽는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절망적인 침묵이 황대식이라는 괴물을 키운 자양분이었다. 백설이는 옆에 서 있던 12사단장 최철민 소장을 노려보았다. 최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감찰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저 기록에 도장 찍은 군의관까지 싹 다 불러.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은닉이야. 공범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당장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부러진 박정훈 일병, 지금 민간인이겠지만 찾아가. 치료비, 보상금, 아니 사죄를 털어서라도 배상해. 국방부 차원에서도 소송 걸어서 배상받게 해줄 테니까. 백설이는 다시 아들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구석에서 헌병이 건네준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만약 오늘 자신이 오지 않았다면 민우도 저 서류 속의 이름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원인 미상의 사고 혹은 군 복무 부적응 자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백설이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썩은 판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민우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오후 4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인제의 산자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삼중대장 김대위와 행정보급관 이 상사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을지회관으로 끌려왔다. 두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특히 배가 나온 행정보급관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간부한테 이러면 됩니까? 앉아. 백설이의 짧은 명령. 두 간부는 강제로 의자에 앉혀졌다. 그들 앞에는 백설이와 사단장 최철민,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황대식이 있었다. 사단장님. 중대장입니다.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황 병장이 좀 거칠긴 해도 애가 리더십이 있어서 중대를 잘 이끌었습니다. 훈련 성적도 좋고요. 김대위가 최 소장에게 매달리듯 변명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싸늘하게 외면했다. 입 다물어. 내 놈이 말하는 리더십이 후임병 갈취하고 패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군기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상사. 백설이가 행정보급관을 불렀다. 예, 사령관님. 자네 황대식 병장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더군. 황 병장 휴가 나갈 때마다 자네 차로 터미널까지 태워주고. 백설이가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황대식의 계좌 내역이었다. 황대식이 후임들한테 뜯은 돈 중에 일부가 자네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 매달 30만 원씩. 명목은 회식비 지원이라는데 그 돈으로 자네가 회식 한 번이라도 시켜준 적 있나? 이 상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게 애들이 고생하니까 제가 고기 사주려고 모아둔 겁니다. 나중에 저녁할 때 주려고. 거짓말. 구석에서 유민우가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민우는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행보관님. 제가 황 병장님한테 맞아서 코피 흘리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셨잖아요. 적당히 해라, 피 묻으면 귀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황 병장님이 준 양주 행정반에서 둘이 나눠 마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너 이등병이 어디서 간부한테. 이 상사가 벌떡 일어나려다 헌병에게 제압당해 어깨가 꺾였다. 백설이가 천천히 걸어와 이 상사의 코앞에 섰다. 병사가 병사를 괴롭히는 건 폭력이다. 하지만 간부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이득을 취하는 건 그건 배신이야. 내 놈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에 대한 배신이고 자네들을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 대한 배신이다. 백설이의 시선이 김대위에게로 옮겨갔다. 중대장, 자네는 마음의 편지함 열쇠 가지고 있지? 민우가 쓴 편지 읽었나? 읽고도 찢어버렸지? 귀찮으니까. 부대 시끄러워지면 진급 막히니까. 황 병장이 알아서 군기 잡아주니까 편해서. 김대위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너희 둘 지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이다. 헌병대 압송에서 구속 수사해. 뇌물수수, 직무유기, 가혹행위 교사 및 방조. 군 검찰에서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도록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연금? 기대하지 마. 퇴직금도 없을 줄 알아.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처자식? 내 아들도 내 처자식이야. 너희가 짓밟은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고. 끌고 가. 헌병들이 두 간부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황대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뒷배라고 믿었던 간부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야 자신이 완전한 고립무원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자, 이제 너만 남았네. 황대식. 백설이가 황대식을 내려다보았다. 을지회관의 밤은 깊었지만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백설의 중장은 사단장실 소파에 앉아 법무참모가 가져온 법전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사령관님.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황대식 병장의 전역이 3일 남았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일단 전역을 시키고 사건을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첩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부대 부담도 줄일 겸. 관례? 백설이가 법전을 탁 덮으며 법무참모를 쏘아보았다. 민간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 초범이고 반성문 쓰고 변호사 써서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게 뻔해. 그럼 그놈은 술 마시면서 군대 별거 아니네 떠들고 다니겠지.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들을 우롱하는 거야. 하오나 전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군인사법 제40조 사항.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백설이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였다. 지금 당장 황대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해. 혐의는 특수가혹행위, 공갈, 협박, 상습도박, 그리고 뇌물공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고. 구속. 말씀이십니까? 그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고 전역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재판 끝날 때까지 놈은 군인 신분이야.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 세워서 군 형법의 매운맛을 보여줘.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민간 법원보다 군사법원이 형량이 훨씬 세고 엄격하다는 건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법무참모 똑바로 들어. 이 사건 합의는 없다. 내가 피해자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 낼 거야. 검찰관한테 전해. 구형량 최대치로 때리라고. 집행유예 따위 나오면 내가 군 법무관들 옷 다 벗길 줄 알아. 아,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 시각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있던 황대식은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헌병 수사관의 통보에 절규했다. 뭐? 구속? 야, 나 3일 뒤면 전역이야. 민간인이라고. 황대식, 넌 이제 전역 못해. 재판 끝나고 형 확정될 때까지 넌 군인이다. 아니, 군인도 아니지. 넌 이제 미결수다. 헌병이 황대식의 가슴에 달려있던 병장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거나. 우리 엄마 불러. 변호사 부르라고. 황대식은 철창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갑뿐이었다. 사회로 나가는 문은 영원히 닫혔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녁 날짜는 이제 구속 1일 차라는 새로운 카운트다운으로 바뀌어 있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냉혹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대식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땅, 땅, 땅. 군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황대식의 다리가 풀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다. 아, 안 돼. 판사님, 우리 대식이 3일 뒤면 제대해요. 1년 6개월이라니요.
하지만 헌병 교도관들은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황대식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피고인 이동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 집에 못 가요? 저 저녁은요? 저녁증은요? 황대식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교도관은 대답 대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황대식의 군 생활, 아니 20대 청춘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 신입 수용동. 황대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갈색 수의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 아니었다.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병장 황대식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찰은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흰색 천에 검은 글씨로 쓰인 2405라는 숫자만이 박음질되어 있었다. 2405번. 여기가 내 방이다. 교도관이 가리킨 곳은 1.5평 남짓한 독방이었다.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오는 시멘트 바닥, 그리고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저기, 교도관님. 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판결 못 들었나? 540일이다. 540일이요? 황대식은 털썩 주저앉았다. 친구들은 복학하고 여행 가고 취업 준비를 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이 좁은 방에서 썩어야 한다. 들어가. 교도관이 그를 밀어넣고 철문을 닫았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황대식은 철문에 매달려 밖을 보려 했지만 보이는 건 굳게 닫힌 회색 문뿐이었다. 꺼내줘. 잘못했어요. 민우야. 민우야 한 번만 살려줘. 사령관님. 제발이요. 그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돌아오는 건 옆방 수감자의 짜증 섞인 고함뿐이었다. 아, 존나 시끄럽네. 신입 조용히 안 해? 황대식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저녁 D-3일. 그 숫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건 전과자라는 낙인과 끝이 보이지 않는 징역의 시간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12사단 위병소 앞. 모든 조치를 끝낸 백설의 중장이 검은색 세단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유민우가 서 있었다. 민우는 의병 전역 대신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기로 결심했다. 다만 부대는 후방의 행정부대로 옮겨지게 되었다. 민우야. 내 어머니. 속이 좀 시원하니? 백설이가 묻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그늘이 걷혀 있었다. 네. 이제 잠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다. 그거면 충분해. 백설이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잡아주고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제 원통의 하늘은 유난히 시리도록 파라았다.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감옥의 시작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진정한 봄의 시작이었다. 백설이는 운전병에게 짧게 명령했다. 출발해.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뒤이어 위병소 근무자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 힘찬 구호 소리가 원통의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정의는 지켜졌고 악은 격리되었다. 그것으로 족한 결말이었다.